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미래 가치는 70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조가 70개가 있는 거니까 어디에 비빌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실체가 없는데 로봇주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로봇주는 로봇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아마 지난번 차수에 10월달로 기억하는데 나와서 그때도 이제 로봇 얘기 한창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로봇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작년도 재작년에 한 번씩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하고 이제 결합이 있다든가 또 두산 로보틱스가 뭐 상장이 된다든가 이럴 때 이제 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로봇주가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다가 8월 달부터 이제 로봇주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 뒤에 와 로봇이 이제 진짜로 한번 터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산업적인 배경으로 보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인간을 닮은 로봇의 시장이 한 10년에서 15년 뒤면은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규모. 그러니까 지금 뭐 수소 산업이 미래 600조가 된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로 무슨 몇백조 단위 얘기를 해도 정말 미래 시장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미래 가치는 70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조가 70개가 있는 거니까 어디에 비빌 데가 없을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큰 산업적인 시장이 뒤에 이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시장을 감안해 보면 로봇 분야는 뭐 누구라도 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소위 4대 기업 중에 로봇 쪽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쪽이 없고 최근에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경우도 뭐 임원 인사 통해서 보면 AI라든가 로봇 쪽에 특화되는 인재들을 임원으로 많이 승진시킨 그런 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사업에 대해서 지금 AI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빨리 가서 선점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각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이 수익과 돈에 대한 냄새는 누구보다도 빨리 맞는 쪽에서 시장을 저렇게 선도하고 많이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봇 산업의 미래가 매우 밝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증권시장으로 갖고 와서는 이게 적당하냐 아니냐의 논리는 뭐 계속 있겠습니다만 젠슨왕이라든가 앨런 머스크 같이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뭐 빅테크의 뭐 CEO들이 공히 얘기하는 AI의 미래는 피지컬 AI다. 근데 피지컬 AI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로봇이고 하나는 의료 AI 쪽이에요. 그래서 뭐 그 한쪽을 담당하는 로봇은 분명히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큰 산업 중에 거의 제가 봐서 넘버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 투자해도 괜찮나요? 뭐 1박 2일 개념으로 봐서는 금요일날 엄청나게 올랐고 오늘도 장중에 오르다 오후에는 좀 꺾인 로봇도 있으니까 우리 12월 1일 기준으로 딱 오늘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좋다 말았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가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면 저는 눌림목이 있은 다음에는 투자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지난 이제 8월 달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국회 통과 이후에 한번 랠리가 한 달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1월 달 막판에서 로봇 랠리가 나오는 게 역시 또 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랠리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번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또 물렸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내년 3월에 충분히 나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도 약간 제약바이오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에서 만족스러운 어떤 가치를 현재 뿜어주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로봇주 투자할 때 망설이시게 되는 게 거의 제약바이오랑 비슷하거든요. 야 이거 실체가 없는데 로봇주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이게 수익이 나는 거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공교롭게 로봇주가 움직이는 이 구간적인 타이밍이 어닝 시즌과 어닝 시즌 중간에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1월 중순 정도에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번 어닝 시즌은 이게 그 결산기까지 해가지고 보면 내년도 5월이에요. 봄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로봇이 숫자가 안 나온다고 뭐 투자 못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현대차 그 공장에 들어가서 조립을 한다더라 이런 뉴스가 촉발시킨 면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 내년도 1월 둘째 주인가 열리는 CES 2026이라고 하는 큰 그 IT 쪽 빅 이벤트 그때까지라도 전 로봇주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가정에서 쓰는 로봇의 개념은 지금 현재로는 뭐 그냥 로봇 청소기 정도죠. 예,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주고 뭐 청소가 끝난 것 같으면 제자리로 들어가서 충전을 하고 이러니까 야, 저런 게 좀 신기하다. 아니면 이제 뭐 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뭐 작은 데도 요새는 많이 보급이 돼 있던데 서비스 로봇 같은 것도 보시면서 로봇이 이렇게 이제 실생활에도 좀 침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뭐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 시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아르바이트나 정규 직원들 고용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고난이도에 이제 위험이 동반되는 조리라든가 서빙 쪽 단순 그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로봇은 어떤 좀 이탈이 없이 저비용으로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측면에서 관련되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산업 로봇으로 치면은 인구당 사용 빈도가 전 세계에서 단연 1등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 제조업을 하면서 산업용 로봇이 많이 원래 보급이 돼 있던 나라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 조금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출산율이 여전히 좀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미래 노동력이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로봇의 보급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최근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가 미국이 부도를 안 맞으려면 AI랑 로봇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조차도 지금 AI라든가 로봇을 통해서 사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 그리고 좋은 표현으로 하면 노동력은 앞으로 선택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의 기능들을 많이 좀 개발하고 일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인간 다움을 회복하는 어떤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로봇주가 최근에 각광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봐서는 로봇주가 이제 좋다, 성장성이 있다 이런 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제 많은 리포트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것들의 진실 여부가 이제 계속 확인이 되면서 좋은 기업 아닌 기업 판별이 될 것도 같은데요. 저는 우리나라 로봇주가 여지까지 보면은 거의 제약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실적도 없는 녀석들이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관점들이 많은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가 막 움직일 때 많은 투자가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이 로봇주 이게 좋은데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좋은 기업이 없거든요. 근데 막 주가는 움직이니까 뭔가 사긴 사야겠는데 라는 관점에서 보면 야 이게 막상 살 건 없는데 자꾸 로봇주 사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도 나시기도 하고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내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대기업들이 이런 중소 로봇주들에 대한 평가를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레인보우가 대표적입니다만 기술력이 있으니까 삼성에서 인수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됐고 한 것처럼 크게 보면 우리나라 4대 기업 아니면 10대 기업 정도가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로봇주 중에도 안 갔던 작년 재작년 흐름에서도 거의 도외시됐던 LG그룹 산하에 있는 로봇주들도 올해는 진짜 많이 갔거든요. LG 자체가 원래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안 가는 대그룹 중에 하나였는데도 LG그룹이 몇 년 전에 지분 투자했던 그런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또 SK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지분 투자가 들어간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미래 기술력을 기반으로 그룹사 쪽에서 밀어주는 상황들이 나오면 매출에 대한 어떤 증가세가 좀 빨리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 끼고 있는 기업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투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글쎄, 아무래도 로봇 투자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뭐 글로벌 단에서 앨런 머스크의 그런 로보택시 같은 개념 이런 것들이 사고 없이 잘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뉴스에 또 반영이 나와서 로봇주가 올라가고, 또 중국에도 지금 빠른 로봇 성장들이 나오는데 뭐 최근 뉴스 보니까 이 삶은 계란을 까는 로봇까지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일부 로봇은 배터리를 교체해가면서 100km를 그냥 3일에 걸쳐서 걸은 뭐 그런 기록을 나타내는 로봇.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딱 어떤 신박한 개념들, 얼마 전에 뭐 춤추는 로봇도 나왔고 2단 격투기 하는 로봇도 나오고 뭐 덤블링도 하고 막 별 로봇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 하나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를 주기 때문에 고를 때마다 좀 움직이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흥미우성이긴 하지만 저래가지고 저 로봇을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데라고 보면 저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무조건 달리기 잘하고 마라톤 잘하고 덤블링하고 춤추는 로봇이 공개된다 그래서 흥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진짜 인간의 삶을 대신한다든지 노동력을 대신한다 이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로봇을 하는 회사들 좀 중요시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 관점은 그 보행이 어려운 분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재활 보행 보조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그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는데 활용하는 수술 로봇들,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들이 오히려 진짜 삶의 질을 바꾸고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모 의류회사가 우리의 강점을 이용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진출한다 그래서 또 장중에 세게 오르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더 많아지는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행동하거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보행을 보조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조끼 형태로 입었는데 이것들이 뭐 몸을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보행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무거운 거 들 수 있을 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다든가, 그런 기능들을 하는 성능들을 갖고 있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실제 앞으로 좀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로봇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최근 로봇 섹터에서 많은 시세들이 나고 있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이 있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앨런 머스크가 좀 등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한 2달 전인가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미래 한 10년 안에 무려 한 1,400조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기업 가치도 키워야 되지만 여러 가지 부수 조건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 있죠. 옵티머스를 한 100만 대 이상 시장에 깔아야 되거든요. 그게 실현이 돼야 그 1,400조 정도 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또 자격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광대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텐데, 옵티머스 쪽에 이제 기능들을 만들고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조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쓰이려고 할 때 이게 인간의 어떤 손의 감각과 이 기능들을 거의 대등하게 할 수 있는 로봇 손에 대한 것들이 아직 미진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미세하게 뭘 잡고 핸들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아직 로봇의 그 관절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액추레이터라는 게 미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다 이거죠. 이걸 인간의 손만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정밀한 액추레이터나 감속기 같은 것들이 나와준다고 하면 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대히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현대향으로 해서 액추레이터 외주 생산해주는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사면이라든가 로보티즈, 하이젠 RLM 같은 주가들이 매우 좋았고, 저 액추레이터가 흔히 말해서 로봇 원가의 한 40% 차지해요.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근데 액추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또 액추레이터 원가의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게 원래 대부분 일본 거였는데 국산화 성공한 기업이 SPG랑 SBB테크 두 개가 있다고 전 알고 있어서, 저런 이제 감속기 기업도 특히 좀 좋아 보이고, 방금 전 질문에서도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재활이라든가 수술할 때 도움이 되는 로봇들, 엔젤 로보틱스나 휴렉소, 뭐 고용 같은 그런 종목들도 요즘 시세를 좀 탄력 있게 받고 있어서 해당돼서 진짜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의 바이오와 달라진 건가요? 자, 우리 바이오 섹터에서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생각이 나는 건 보통 이렇게 트라우마가 좀 있으세요. 뭐 10년 전, 15년 전에 바이오 좋다더라 이렇게 투자해서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뭐 보통 빠진 게 아니고 7, 80% 빠져버린 그런 현상들을 몇 종목이 또 거치다 보니까 야, 이거 바이오는 도저히 못 믿겠다. 거기다 평소에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신약 개발 잘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동안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바이오라고 하면은 진짜 치가 떨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바이오 섹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해 보시면 팬데믹 때는 뭐 우리가 그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심하면 실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그때 이제 굉장히 구세주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결국 임상값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진 못했거든요. 근데 한 2, 3년 동안 하면서 꽤 신속하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은 좀 확보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또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돈은 많고 하니까 막 마음에 드는 좋은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을 막 살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풍부해진 거. 그렇기 때문에 기술만 제대로 갖추면 빅파마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 작년도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전체 기술 이전 그 규모가 13조 원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11월 말까지 약 18조 원이 올해 기록이 돼서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한 20조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 그 금액이 커지는 걸 보면 빅파마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산 제약바이오의 어떤 기술에 대한 매력 도가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물론 되게 아픈 기억도 많으시겠지만 위상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항암이다 뭐다 해가지고 신약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넘기는 식의 기술 이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흔히 말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만약이다, 항암이다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기전들을 프로세스로 정의하는 플랫폼을 수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의 다변화도 가능하고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제약사나 빅파마들한테 동시에 수출도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도 좀 적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전과는 좀 다른 잣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가 큰 상승 중인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나요? 어떤 섹터든 올라가고 이게 좀 생각보다 잘 가네 이러고 나면 계속 잘 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초기에 못 하신 분들이 사실은 약간 좀 비관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얘네 실적도 없는데 뭐 허상이야 이러면서 더 못 가. 왜냐하면 본인들이 또 갖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는 섹터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재미없거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섹터들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는 섹터 후면에 가려져 있는 섹터들은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비중이 큰 분들은 잘 나가는 쪽은 사실 조금 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양비론이 좀 등장하는 건 잘 나가는 섹터가 견뎌야 될 또 어떤 왕관의 무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앞으로도 나올 얘기지만 평소에 숫자도 없는데 왜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는데 이런 논란과 또 방금 뭐 첫 번째 질문에서 있었지만 예전하고는 다른데 다른 눈으로 좀 봐주는 게 맞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도 이제 튼튼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뭐 조단위 매출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예전에 실적이 없는 그런 제약바이오의 어떤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뭐 얘기들이 저는 더 수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약바이오가 안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이제 숙명적인 숙제가 있는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특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항암제다 비만치료제다 나오는데 그 어려운 의학 용어라든가 뭐 기전효과에 대해서 사실 웬만한 뭐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뭐 임상값이 이 정도 나온 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이런 거 우리 투자자님들 입장에선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항상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이거 잘 골라서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딱 집어서 얘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도 저도 뭐 제약바이오 알고 보면 거래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진짜 뭐 제 실력이나 능력치나 뭐 지식이 뽀록나기 딱 좋은 게 제약바이오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없다라는 게 기회고요.
시장이든 뭐 종목이든 섹터든 업종이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할 때 사실은 기회가 열린다라는 데 시장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알고 있는 아주 소수가 주장하는 거에 사실 많이 끌려다니는 면들이 있는데, 그 어떤 좀 신박한 개념의 수치라든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얼마나 재빠르게 수용하느냐의 관점에서 수익률의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투자해도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게 만약 논쟁 중이라고 하면 좀 엉뚱한 비유인데, 자, 누군가 이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어. 누가 앞에 있어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 그거를 제3자한테 고민을 의뢰하면 기혼자들의 대답은 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러거든요. 결혼해도 잘 꾸려나가서 살게 될지 이거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후회할 수도 있고, 안 하면 내가 그때 그냥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도 계속 안게 되는데, 저는 그러면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같은 후회라고 하면 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논쟁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꽤나 올랐으니까 하면 안 되라는 쪽이 있고,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우리의 이제 인류사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물린다고 하면, 저는 일단 좀 해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업종이나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일방적으로 거의 99%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무조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발을 확 빼면 되시거든요. 그 대신 5대5의 관점에서 맞물리고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방향성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서,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 급등락이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비밀리에 어떤 임상 과정이나 신약 개발이라든가 플랫폼 개발 과정 같은 것들이 평상시에는 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잔뜩 기대감이 부풀려지거든요. 임상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 1년, 1년 반 걸리는 단계별 임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럭저럭 데이터가 잘 나오면 그 기대감이 한층 한층 굉장히 기대보다 부풀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보면 가끔 제약바이오단이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음봉을 크게 내거나 내려 꽂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기대하지 않았던 임상값이 완벽하지 않았다던가 또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라는 게 보통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비약으로 팔리는 그런 기본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이제 파이프라인 몇 개를 갖고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 블록버스터 신약이 만들어지는 경우보다는 열심히 1년 동안 학회들, 그러니까 글로벌 학회들 쫓아다니면서 빅파마들 눈에 들어가지고 흔히 말해서 LO라고 하죠.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되는,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 이제 숙명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진행이 잘 돼도 좋지만,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보면 엄청난 규모, 조 단위가 넘는 기술 이전을 하게 되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더블 시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좋은 쪽으로의 급등도 있지만, 그게 만약 실패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이프라인이 터지는 순간 얘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부풀려졌던 부분들이 갑자기 반토막처럼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흔히 말해서 제약바이오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도 크고 수익률도 많이 얹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이제 급등락을 좀 피하시려면 흔히 말해서 세로뉴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임상이 성공했다 그래서 세게 올라가는 날에 거의 한 7-80% 정도는 시장에다 소화를 시켜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표는 무엇인가요? 전술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단의 기업들을 잘 살피기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거든요. 내용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논문을 막 공부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기업이 과연 인류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것인가라는 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참 가늠하기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파이프라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다다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많은 기업들의 이제 내용들이 다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봐선 제일 먼저 확인할 지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제약바이오단이 한 100개쯤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관련돼서 리포트에 나오는 애들은 한 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사실 깜깜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10여 년 제약바이오단 기업들의 주가 부침을 보면은 임상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 비용에서 일단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좀 자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전임상 단계라든가 일상 정도 단계 하고 나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흔히 말해서 비만약 같은 경우에 뭐 비만약 자체를 개발한다 보다는 제형이라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바꾸는 거죠. 매일 주사 맞던 거를 한 달짜리로 바꾸는 어떤 형식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주사형이 아니라 경구형이라 그래서 이제 먹는 비만약을 만들었다든지 어느 기업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깨 같은데 패치형으로 붙여서 비만 효과를 일으킨 그런 쪽으로 이제 제형의 변화, 플랫폼을 변화시키는 쪽으로의 어떤 기술 이전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작다라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적어도 기업 리포트가 있는 기업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하게 있는 기업 하나가 좀 실패를 해도 그 다음 제3, 4, 5 정도까지 넉넉한 대안이 있는 기업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적어도 리포트가 없는 기업은 피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전임상이나 일상 정도로 임상 단계가 낮은 기업이 오히려 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테마는 무엇인가요? 요즘 바이오 테마는 뭐 크게 보면 전 네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원래 이제 뭐 항암, 그러니까 암 정복에 대한 인류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된 섹터는 뭐 사실 옛날부터 쭉 좀 개통을 밟아온 유망한 분야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완전 화두가 되는 게 비만약 시장이거든요. 비만 화두가 엄청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라 그래서 뭐 비만하고 약간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지방 간염이라 그래서요. 역시 이제 좀 비만 환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그거 관련된 섹터에서 움직임이 있고 요즘 이제 AI가 또 기반이 되다 보니까 AI의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신약을 얼마나 빨리 만들 거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같은 좀 접목이 되는 것이 의료 AI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어떤 뭐 엑스레이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것들의 판독에 있어가지고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흔히 말해서 AI가 더 정확하게 잡아준다 이런 개념들이 요즘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유망하게 보시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요즘 그 시장이 어쨌든 지수상으로 뻗어나가면서 예전에 그냥 평온했던 지수와는 다르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요.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를 하시더라도 가장 대중적이고 뭐 유명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제일 오래 가고 멀리 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각각 말씀드린 항암이나 뭐 비만이나 또 의료 AI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업들을 쭉 리스트를 세어보면 각각의 섹터들마다 한 1, 20개씩 나오는데 굳이 이제 1등주가 너무 잘 가면 저건 너무 잘 갔으니까 2등주, 3등주, 5등주 이런 거에서 후속 주도주를 노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번에는 잘 안 통하는 시장이에요. 그냥 무조건 1등주가 제일 멀리 가고 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항암제 관련해서 이제 이중항체라든가 다중항체 플랫폼이 대세인데 얼마 전에 3조 8천억짜리 기술 이전을 한 ABL 바이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다시 냈거든요. 이게 저게 한번 끝나면 끝이다 그러는데 저 대표 인터뷰를 보면 몇 달 사이마다 조 단위 이상을 계속 수출 이전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단위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일단 됐으니까 쟤는 제끼고 다른 거 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 녀석이 이번에 그냥 주인공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후속으로 역시 기술 이전 계약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항암 기업으로 리가켄 바이오가 좀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글로벌 단에서 비만 시장에 대한 약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릴리아 릴리
랠리 같은 경우는 BIT 기업으로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의 시가총액까지 등장할 정도로 비만 섹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일부 빅파마들은 심지어 항암을 포기하고 비만으로 올인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좀 냉정한 논리인데, 비만 시장의 어떤 미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거죠. 항암보다. 비만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2050년 정도 되면 성인 인구 반이 비만 인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암 환자가 인류의 반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장은 비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면 뭐 그런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비만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지속형 뭐 주사형이라든가 경구용 또 뭐 패치형 이런 치료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저는 뭐 한미약품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인벤티지랩이라든가 D&D 파마텍, 또 경구용 쪽으로 일동제약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핫한 섹터가 의료 AI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의사들이 판독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도가 높게 어떤 그 엑스레이나 CT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AI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접목이 나오는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파로스 아이바이오, 뷰노 같은, 루닉 같은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둘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4월 이후 큰 랠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연말 연초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갑자기 작년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1년 내내 빠진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돼가지고 이제는 좀 덜 빠지려나 이랬는데 12월 말까지 그냥 계속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누리 없이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증시 이렇게 작년도를 기억하게 되는데, 자, 올해는 뭐 연초보다 이제 4월 달에 좀 저점을 찍고 나서 연말까지 어찌됐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장인데, 연말까지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어쨌든 한 4천 정도 내외까지 흐름이라고 하면 연초라든가 봄에 뭐 2,200, 300이었던 지수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이 좋아진 거냐라는 관점이고, 뭐 제가 스스로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웬만한 증시 전문가들 치고 내년도 시장 안 좋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도 K5000이라고 하는 걸 정책적인 어떤 목표치를 두고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세법, 상법의 얘기들도 있고, JP모건 같은 데서도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내년도 우리 시장 뭐 분위기 좋으면 6천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들 아주 서스럼 없이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시장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작년 이맘때 생각난다고 했는데, 작년 이맘때 올해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상해서 올해도 좀 부진할 거야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이상한 되돌림이 엄청나게 나왔던 시장인 것처럼 올해가 사실 너무 좋은 것도 맞고, 지금 이제 반도체나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절대절명의 산업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부쩍 좋아졌어요. 2027년도까지 반도체 업황이 그냥 끝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적어도 반도체가 좋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 잡고 올라간다고 하면 지수는 최소한 크게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뭐 내년도까지도 시장은 계속 좋다. 그래서 기본 5천을 본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2200대에서 4000까지 올라온 지수는 이미 코스피 기준으로 80%가 올랐거든요. 근데 4000 기준으로 5000을 간다 그래도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틈은 25% 정도밖에 안 돼요. 이미 1년 사이에 80%가 올라왔고 남은 건 20여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올라간다고 뭐 기분 좋게 5천이니까 4천보다는 물론 더 좋은 세상이겠지만, 그 올라가는 틈은 사실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좋은 전망이 나와서 실제 그렇게 밀어붙이는 힘들이 붙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5천이 간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짧게는 뭐 한두 달이라도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항상 예전에 보면 에베레스트처럼 뭐 등정을 하죠. 근데 에베레스트에 몇 시간이나 머물러 있다 내려올까요? 태극기 꽂고 사진 찍고 빨리 내려오죠. 추우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천이 갈지 5,100이 갈지, JP모건이 아주 좋게 보는 6천이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에 찍고 나면 아주 매섭게 되돌리게 돼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장이 저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도 저도 생각을 하지만, 내년도 연초 이후에
내년 2분기까지 열심히 좀 해보시고 한 7월에서 한 8월 사이 정도 접어든다고 하면 좀 은근히 리스크 관리, 사실 제일 리스크가 큰 거는 주가와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예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밖에 안 남게 되니까 그때가 진짜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물론 슬프시지만 올라가면 기쁘신데, 사실 그때 엑시트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항상 발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도 올라가는 대세 상승에서 가져야 될 투자가의 권리이자 의무거든요. 제가 봐서는 내년 2분기 정도의 정점을 저는 보고 지금은 열심히 보유하고 뭐 틈이 나면 모으시는 전략 갖고 가시는 게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궁극에 가서 나중에 내년 봄쯤이나 기회가 되면 아마 제가 되게 경고를 드리는 그런 시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 내년이 웅장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2026년에 가장 유망한 섹터는 어디인가요? 뭐 AI를 기본적으로 깔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기반이 없이 뭐 로봇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또 신약 AI, 뭐 의료 AI 이런 것들이 뭐 만들어질 수가 없죠. AI가 버블인데 로봇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AI는 역시 내년도에도 핵심적인 키워드이자 핵심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AI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의심을 받는 게 그거잖아요. 뭐 흔히 말해서 챗 GPT라든가 제미나이를 쓰기만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들의 어떤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로봇과 바이오, 특히 의료 AI나 신약 AI 쪽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므로써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훨씬 더 이제 그 전방산업 기준으로 보면은 로봇이나 바이오가 실제 돈이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AI를 계속 투자하겠다는 마르지 않는 세물 투자 같은 형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은 AI가 활성화되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2, 3년 동안 전 세계가 고민하는 건데, 전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 그 시쳇말로 유행 비슷한 말이 그게 있어요. 미국은 칩은 많은데 전기가 없고, 중국은 전기는 많은데 칩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로 지금 싸우죠. 뭐 칩을 서로 준다 만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보면 뭐 칩은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들을 AI 데이터 센터에 심어가지고 돌릴 만한 전원은 충분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2, 3년 동안 아주 큰 재미를 보고 있는데,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랑 수많은 그런 디바이스들을 뭘로 돌릴 거냐에 대한 전력 부분은 계속 숙제 문제예요. 뭐 원전이 최근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8기 정도 빨리 짓는 걸로 결론이 나서 추진 중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내년도에 다 완공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AI는 빨리 해야 되겠고 전력은 모자라고, 이런 상황들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 같아서, 뭐 트럼프가 사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가 새롭게 좀 부각받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원전은 멀기 때문에 무조건 뭐 석탄이나 석유만 떼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미국도 신재생 인프라가 꽤 있는데 이용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용 안 하면 전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전력 부분을 좀 상세하기 위해서는 ESS, 전력을 모았다 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각광을 받을 거고, 어떻게 하면 전력을 덜 먹을 수 있을까의 차원으로 보면 냉각 관련된 섹터라든가 저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라고 보고, 뭐 이번에도 이제 유통회사의 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삼통신사가 전부 해킹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요. AI 시대는 초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빠른 연결을 얘기하는 초연결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뭐가 문제가 터지면 모든 쪽에 감염이 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몇 달 전에 보면 어떤 그 해킹 이슈가 나오니까 유럽의 공항들이 몇백 개가 다 멈추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방어를 하려면 통신 부분하고 보안에 대한 이슈도 한층 중요해질 내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지배했던 흔히 조방원 섹터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유행처럼 뭐 조방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2, 3년 동안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던 섹터예요. 또 산업적인 어떤 사이클도 돌아왔고 그래서 뭐 조선 뭐 최근에도 마스가라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 높고 원전도 뭐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거든요. 또 방산도 우크라이나 3년 전쟁이라든가 중동 사태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섹터긴 한데 어쨌든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절정의 분위기는 좀 지났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만 나오면 방산주도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또 마스가라는 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조선주도 고점에서 꽤나 좀 밀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주나 실적은 앞으로 1년 이상 개선이 될 것이긴 하지만 주가가 먼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같아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풍선이 이만큼 있으면 한쪽이 누르게 되면 저쪽에서 더 볼록해지는 그런 현상? 반대로 말씀드리면 한쪽이 달려간다라는 건 그 반대편에서 수급이 이탈돼가지고 저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선 지금 AI가 가고 뭐 그동안 좀 조정이 컸던 2차 전지가 가고 또 뭐 바이오가 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하면 조방원 쪽에서 충분히 시세를 낸 기본적인 체력들과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더 재미있고 신선한 섹터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저는 이쪽은 조금 상대적인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증시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요? 내년도는 뭐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한 두세 번 연속으로 내리게 되는데 결국은 뭐 관세 이슈로 해서 인플레가 늘어난다는 얘기들로 이제 방어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적으로는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도 뭐 이제 기축통화국이라서 어느 정도 체력이 있긴 하고 뭐 공산주의 체제니까 뭐 나라 중심으로 어쨌든 빨리빨리 뭔가 회복 방안을 찾고 이럴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중국은 고질적인 그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내수가 침체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물량들을 자체적으로 다 소모하지 못하고 외국에다 덤핑으로 주는 그런 현상들이 또 서구의 산업적인 시스템을 또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들로 좀 전이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내년도는 AI 가지고 사이클이 돌면은 경기 둔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긴 하겠는데 이게 여전히 올해도 여러 번 있었지만 버블 논쟁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었을 때 경기가 안 좋게 되면 미국도 중국도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도에 제일 화두가 될 것 같고 저는 지금의 분위기라고 하면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반기 되면 이 상황들이 훨씬 더 강조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몇 년 동안이나 많이 올라간 증시도 피곤을 느끼고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사실 임박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공교롭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가지고 파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뭐 에이펙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또 북한의 이슈 또 사이에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어떤 미팅 이슈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한번 단발마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최근에 왜 우리 10년 정도 한한령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아쉽다 얘기가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중국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면서 제2의 한한령 같은 한일령이 요즘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양국의 제재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강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은근히 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데 이런 느낌이 있긴 해도 중국하고 일본이 약간 심각한 단계까지 싸우게 되면 새로운 또 국제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불편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연말을 목표로 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끝난다고 하면 3년 만에 종전이 일어나게 되면 재건 섹터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방산 섹터는 또 한 번 또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고 미국도 중간선거가 내년 11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새 어떤 확산이냐 아니면 뭐 축소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힘을 받느냐 아니냐가 또 판가름 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는 것도 주목하실 만한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대표님께 1억 원이 있으면 어떤 섹터와 기업들로 포트를 구성하실 건가요?
아까 미리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장은 막 2등주, 3등주 찾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1등이 되는 기업 중심으로 꾸려가시면 좋겠고 섹터도 제일 강한 거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고 1930년대네요. 미국이 다우가 천일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똘똘한 50개 종목이 다우를 만까지 견인했다 그래서 니프티 50 장세라는 게 연출됐던 미국 시장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몇십 년 차이를 두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지금 전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50개, 100개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반도체와 로봇, 바이오 이제 3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성향들이 좀 있으실 거라서 안정 추구형이라고 하면 반도체 50%, 로봇 30%, 바이오 20%, 또 적극적인 수익 추구형의 어떤 공격적인 좀 성향이시면 반도체 20%, 또 로봇이 35%, 바이오가 45% 이렇게 좀 비중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제 종목을 고르시기 어렵다거나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이제 겪는 곤란한 지점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잘 갖고 있던 거 팔았는데 이 녀석들이 지금 다 올랐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의 습성 중에 하나가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가면 못 사요. 내가 저 가격 저 아래에 팔았는데 저 비싸게 어떻게 사라고 그래서 못 사시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만 구경하시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온 거라서 여러분들께 좀 권하고 싶은 건 종목으로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저는 반도체 중에서 제일 싸거든요. 소부장 다 포함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20% 비중 있으면 좋겠고 로봇 사고 싶은데 너무 실체도 없고 모르겠어. 그럼 로봇 제일 그나마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도 선별해서 좋다라고 해서 비중을 각각의 차이를 두고 만들어 놓은 ETF 같은 것들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게 그냥 ETF 안에 들어간 로봇들을 그냥 그 비중에 맞춰서 샀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로봇 ETF 또 바이오 관련된 헬스케어 ETF 이런 것들에 30%씩 비중 들어가거나 그래도 이번 장은 저는 최소한 현금 20%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장.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대응하시기 위해서 20% 정도 내외의 현금 비중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10월 달보다 지금 12월 초에 뵈니까 글쎄 중간에 11월이 물론 더 높은 지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고공지수를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처음 보는 지수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지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그렇게 비관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장이 그동안 동남아 증시보다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벗어나서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이 왔으면 좋겠고 그게 내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올라온 거 감안해보면 남아있는 포인트가 저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수익의 확장을 엄청나게 노리시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도 주식을 부여잡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번 장이 4,200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계시다고 하면 11월 막판부터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순간적인 조정이나 기간적인 조정에 너무 놀라시지 않고 내년도 봄에서 여름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장세가 나올 거라는 전망을 갖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잡으시되 4,200 정도가 넘게 되면 현금 관리의 비중도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증시에서 AI 버블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AI는 버블이라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3년 동안 주식시장을 가장 끌어왔던 키워드라고 하면 AI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년의 시간 속에서 가끔 AI 버블론이 이제 등장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데 대비해서 사실 오픈 AI를 제외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투자는 계속 들어가고 심지어 요즘 메타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현금이 좀 모자란 부분들을 끌어오면서까지 투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가 하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고 지난 11월 달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논란
논란들이 확대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게 오히려 버블의 징조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의 상황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구글 같은 곳이 최근에 알파벳 모회사에 대한 워렌 버핏의 투자라든가 또 구글의 TPU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반도체가 엔비디아 GPU에 이제 필적할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버블 논란이 좀 덜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 그 많은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선두 경쟁을 하는 거죠. 더 내가 먼저 많이 투자해가지고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버블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 내 주가가 있다가 어떤 패턴과 추세가 생겨서 윗방향을 타기 시작할 때가 무조건 버블의 시작이에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2,000대 중반에 있다가 3,000 오르고 4,000대까지 오른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미래 기대값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해가지고 흔히 버블이나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뻥 하고 터질 거냐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버블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논쟁이 비화되고 있는데, 저는 버블은 정상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이탈이 되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 흔히 우리가 콜라나 맥주를 마실 때 그 위에 따를 때 탄산이라든가 거품이 없는 콜라나 맥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맛이 없거든요. 마실 때 청량감이라든가 시원한 맛이 없잖아요. 그만큼 증권시장에서도 버블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말 밍밍하고 순수하고 그냥 기업 가치 그대로를 현재가로 반영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살짝 버블이나 풍선 효과가 있는 것은 즐거움과 재미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그게 너무 심오하게 크게 커질 경우에 언제 터질까라는 리스크가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11월 달 통틀어서 버블 논쟁이 있었지만 터지지 않는 버블이야, 이렇게 저는 정의를 아직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물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12월 마지막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최근에 엎치락뒤치락 하다 결국 80% 이상 지금 확률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긴 했는데요. 그동안 11월 달에 보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약간 매파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12월 금리 하락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금리를 쫙쫙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좀 비껴나가다 보니까 이게 또 시장 조정의 한 가지 이유가 되긴 했거든요. 금리가 이제 빨리 내린다라는 건 그만큼 달러 가치가 좀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림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더 공급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11월 초까지 이제 셧다운 이슈라든가 연방 정부가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달러가 시장에 풀리지 않아서 달러 가문 현상이 나왔다. 이것도 이제 달러의 강세와 또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제 부정적인 전망과 합성이 되면서 시장의 조정을 좀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고 달러가 풀리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율 자체가 너무 약하거든요. 일부 수출 기업한테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구조적인 문제, 사실은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은 그 통화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데, 수출도 잘 되고 반도체 업황도 좋은데 원화 가치가 너무 절하됐다는 상황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다시 강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 장이 들어오면 매년 그래요. 산타랠리가 있을 거야 없을 거야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는데, 정확히 그 사전적인 의미로 산타랠리의 기간은 흔히 말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한 5일과 연초 한 2, 3일 거래일을 합쳐서 7, 8거래일을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12월 달 들어서 바로 시작을 해야 이게 산타랠리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12월 마지막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전적
시간적인 의미 기준으로 보면 뭐 12월 중순까지 11월 달에 여진이 좀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12월 하순 정도 돼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 진행이 된 다음에는 환율 문제도 좀 풀릴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감안해서 산타랠리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기준, 랠리의 기준이 또 다들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11월 초에 기록했던 4,220선을 넘어야 랠리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최근에 지지부진한 시장을 감안해 보면 뭐 4,000 이상만 갖다 놔도 랠리의 마지막이 형성됐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 뭐 그 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해석의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제 3,900 언저리에 있는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연말 정도에 뭐 4,000 정도 이상만 회복이 돼도 랠리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는 뭐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 끝물에서 정책적인 어떤 결정들과 또 뭐 양도세라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시장 친화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슈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어쨌든 강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12월 말 정도 되면 내년도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좀 어느 정도 내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뭐 시장은 흔히 말해서 세 주체가 있거든요. 뭐 시장이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라고 할 때, 사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정책적인 모멘텀이다, 실적이다, 뭐 수출이다, 환율이다, 금리다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3대 주체,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들 간의 어떤 힘겨루기 상황에서 힘이 있는 쪽이 얼마나 우리 시장을 사주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나오는 이제 목욕탕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움직임이 없다가 어떤 움직임이 생길 때는 분명히 강력한 수급 주체가 생기는데, 그게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것이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제일 끝물을 이제 개인 투자가가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가 끝물에 들어와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4월 달부터 한 10월까지 2200선에서 4000까지 올려놓는 데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형성했던 수급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요새 4000까지 올라오니까 무슨 현상이냐면은,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 비상이 걸렸어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펀드가 시장 지수보다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좀 관리가 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마 12월 사이에는 그 펀드의 주력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비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는 아마 기관들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들이 얼마 전에 10월 달에 좀 강력하게 들어왔다가 오히려 물리셨죠. 4,200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개인들 역할이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뭐 정책적으로 내년도에 5,000은 쉽게 가고 6,000, 뭐 심지어 8,000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2, 3,000대에서 파시던 개인들이 4,000 넘어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던 10월 달 흐름, 그러고 나서 11월이 이제 좀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건데요. 제 생각 개인들의 포모 현상, 흔히 말해서 내가 주식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생기는 건, 아무래도 11월 초에 형성했던 4,200선을 기관 중심으로 해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야, 5,000 가기 전에 빨리 다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들어오는 수급은 아마 연말 끝단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 시작해가지고 4,200선을 좀 넘으면서 개인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대 금리.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환율은 뭐 이제 돌이켜보면 공교롭게도 12월 초가 우리 정치사에서 약간 좀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그 계엄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됐네요, 벌써. 근데 그때가 이제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사실 환율은 그때보다 지금 더 심하다 할 정도로 약해요. 근데 그러면 주가나 지수가 지금 굉장히 약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환율이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지수나 주가들은 잘 버티고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 오히려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환율보다는 저는 금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파월 의장도 이제 내년도 5월까지밖에 임기가 안 나와서 뭐 크게 매파적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11월 달 내내 공방이 있었는데 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니까 시장이 좀 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는 어쨌든 환율보다는 금리가 우리 시장에 영향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뭐 유가는 그래도 뭐 증산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뭐 중립 이상의 재료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못 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최근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이 영향이 코스닥 시장을 좀 살린다고 보시나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게 녹화 시점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주말 끼고서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3%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8년 만에 나오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그때도 2016년도, 17년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코스피만 날아가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안 움직였다라는 관점에서 그때 대책이 한번 나오고 나서 8년 만에 추진 얘기가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 단독 보도 나온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약간의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와가지고 뭔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내용이나 뭐 시점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 날까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저는 이게 이제 뭐 결정된 게 없다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사면 아마 최소한 실무단 이상에서 어떤 보고서나 검토가 충분히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조금 재빠르게 보도가 됐을 뿐이지, 저는 아무래도 올해를 놓고 보면 코스피는 80%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은 한 반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때도 대책이 나온 다음에 코스닥이 약 2달 정도 사이에 한 30% 가까이 올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감안해보면 현재 한 900선 정도 내외에 있는 코스닥 지수가 뭐 진짜 대책이 형성이 되고 발표가 12월 중에 뭐 가시화가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해가지고 한 1000에서 1200선 사이 어느쯤에 도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김동엽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40년 가까이 되고요. 현재는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주식 리뉴얼이라고 해서, 주식은 리포트와 뉴스의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주식 리뉴얼이라는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올려오는 정보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득이 되는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떠먹여주는 TV를 통해서 자주 뵙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과 좋은 댓글이 저의 출연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좋은 글, 또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또 냉철한 지적도 환영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날카롭고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준비해 갖고 올 수 있게 채찍질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댓글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